안녕하세요. 조명 디자이너 조수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과 사람에 대해서, 특히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장면을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새벽에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해 뜨는 동쪽 하늘을 보는 것을 꽤 즐기곤 했었는데요. 처음에 캄캄했던 밤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밝아오죠. 그리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해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노랗고 혹은 붉게 타올랐던 그 동쪽 하늘이 서서히 해가 높아짐에 따라서 색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붉었던 색이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또 노란색으로 바뀌고, 해가 점점 떠오름에 따라서 흰색으로 이제 변해가죠. 그러다 해가 떠오르면 푸른 천공관과 함께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가 지는 과정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태양은 하루의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하면서 이 땅을 비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색의 변화를 색온도를 가지고 표현하곤 합니다. 색온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광원의 색을 절대온도를 이용해 숫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색온도를 다음에 새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주광색, 전구색, 주백색.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색온도를 표현하곤 합니다. 주광색은 낮주에 빛광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낮의 태양빛, 데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빛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주광색이라는 빛이고요. 전구색은 백열전구의 색, 그러니까 약간은 노르스름한 그 백색광을 우리는 전구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색이 주된 색이었다면 요즘에는 이 중간색인 이 주백색의 빛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색온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색들을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색온도 표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 가지를 알기보다 색온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색온도가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조금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온도 스펙트럼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색온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색광의 어떤 합을 의미하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여러 색이 섞여졌을 때 그 색들은 어떠한 특징을 띠게 되는데, 그 특징들이 이렇게 색온도로 표현이 된 거죠. 표에서 위쪽을 보시면 2000켈빈, 3000켈빈, 4000켈빈, 5000켈빈, 10,000켈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흑체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체가 2000켈빈의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4000켈빈으로 올라갔을 때 노란색을, 또 이것이 5000 이상 넘어갔을 때는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색과 온도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색온도라는 것을 규정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색온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출이나 일몰과 같은 상황도 우리가 색온도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푸른 하늘의 모습이라든지 또 햇빛도 우리가 색온도로 표기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색온도는 열에 만들어지는 빛으로 작성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체복사 곡선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온도에 어떠한 빛들, 어떠한 파장이 포함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바로 천문학이죠. 우리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의 어떤 온도를 그 별이 내는 색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수많은 공간에서의 어떤 빛들을 색온도로 표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색온도를 표기하는 다양한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그 흑체 복사 곡선의 어떤 표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공간에 찍히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가장 비슷한 어떤 색온도를 따와서 그 색온도를 표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늘의 빛이라든지 혹은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빛들을 표에다 올려놓고 가장 가까운 흑채 복사 곡선의 어떤 색온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로 상관 색온도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수많은 색온도의 빛들을 계속해서 마주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색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자연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의 하루 색온도는 붉은빛을 띠는 낮은 색온도에서 푸른빛을 띠는 높은 색온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시 낮은 색온도의 일몰을 맞이하는 걸로 이 하루의 사이클을 반복하죠.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빛의 사이클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일주기 리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하루 자전함에 따라서 저녁이 되면은 졸리고 잠에 들게 되고 또 아침이 되면 깨어서 우리 몸을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 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찾아서 식유차 상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식유차 상액이 지구의 자전 혹은 우리 환경과 어떻게 링크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기화되어 있는지 아는 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2002년도에 드디어 그 비밀이 일부 밝혀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눈에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 이 두 가지의 시세포로만 우리는 빛을 받아들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2002년에 브라운 대학에서 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세포를 묶고 있는 신경절 세포 중에 일부 세포가 빛에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세포를 감광신경절 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광신경절 세포는 다른 빛보다도 푸른빛에 반응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빛들 중에 특히 정색광의 빛이 우리의 몸을 깨어나게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잠들게도 하는 우리 몸의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주요한 동기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체온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조절되게 되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연은 아침에는 붉은색, 낮은 색온도로 시작했다가 낮이 되면서 높은 색온도로 바뀌게 됩니다. 청색광도 이와 함께 같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주한 청색광을 보고 우리는 아침이 됐음을, 하루가 시작됐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집중하고 어떤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짐에 따라서 이 청색광이 줄어들고 조도가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녁이 왔음을 우리 몸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되고 잠에 드는 과정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색온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닮은 그런 공간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도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낮은 색온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침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색온도라고 한다면 더 높은 주광색의 빛으로 갈수록 훨씬 더 활동적이고 집중해야 하고 낮 시간에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병원이 24시간 주광색으로 빛나야 하는 이유는 그 병원이라는 공간의 어떤 속성 자체가 24시간 어떻게 보면 낮과 같이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긴박하고 또 중요한 공간임을 의미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의 공간은 조금 더 자연과 비슷한, 자연과 가까운 그런 따뜻한 세계의 공간으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빛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몸을 위한 빛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빛은 단순한 어떤 편리함, 효율을 넘어서 앞으로는 자연의 빛처럼 풍성하고 또 아름다우며 또 편안한 빛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계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어떠한 한 음이 우리에게 유독 크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악기, 스피커들은 그 음이 튀지 않게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 작곡하는 작곡가들은 그 음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게 될 겁니다.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기관인데요. 제가 한창 조명 설계를 하던 시절에는 LED가 막 처음 보급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컬러 조명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왔고 다양한 곳에 컬러 조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다양한 색으로 연출을 고민하던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소장님이 제 뒷자리에 와서 이렇게 제 모니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좋은데 초록색 빛은 쓰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참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그 말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우리의 눈이 특정한 어떤 빛에 특정한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의 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세포에 의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원뿔세포고 하나는 막대세포죠. 여기서 원뿔세포는 대상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고 또 다양한 색들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원뿔세포에는 많은 빛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많은 낮 시간에는 우리는 주로 원뿔세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밤이 오고 이제 점점 공간이 어두워질수록 원뿔세포는 충분한 빛을 가지고 대상을 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막대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죠. 막대세포는 적은 빛을 통해서도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세포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세포가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죠. 문제는 이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계 영역대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시라고 하는 낮의 시각대는 주로 노란색이나 이런 쪽에 좀 민감한 분포를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저녁이 될수록 우리의 어떤 눈의 민감도는 야간시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막대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빛이 이 초록색의 빛 영역이 되는 거죠. 저희 소장님이 저에게 초록색 빛을 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야간에 어떤 경관 조명으로 초록색이 썼을 때 다른 그 어떤 빛들보다 이 초록색이 튀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록색은 우리가 무조건 어떤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색으로만 존재할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색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바로 비상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간의 조명들이 다 꺼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야 하는 공간을 알려주는 것이 이 비상구의 목적이잖아요. 주변에 가장 어둡고 문제가 생겼던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에너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표지판 색이 바로 이 초록색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눈의 어떤 색 변화를 가지고 이런 색의 활용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나이에 따른 시각 능력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명 설계 회사를 다니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래. 주거 공간에는 낮은 색온도의 빛이 필요하구나 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조명의 색들을 하나씩 낮은 색온도의 램프들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난 근데 그 빛이 눈이 침침해서 싫어 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직 뭘 모르셔서 그런다. 이게 정말 좋은 조명인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각 능력이 점점 변화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흔히 노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이에 따른 시각 능력의 변화를 보통 원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원시는 기본적으로 초점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볼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최소 초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현상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초점 거리가 증가하는 것 말고도 나이에 따른 시각 능력의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필요 밝기의 증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300룩스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의 빛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정도의 빛은 침침하고 어둡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낮아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느끼는 공간의 밝기와 저희 어머님이 느끼는 공간의 밝기가 차이가 났던 거죠. 또 하나는 적응 시간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적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초점의 적응입니다.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볼 때 혹은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이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속도가 점점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해서 밝기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혹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터널과 같은 그런 특수한 공간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깥은 10만 루스 정도의 맑은 날의 빛인데 터널 안은 갑자기 어두웠다가 반대로 터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두운 곳에서 아주 밝은 곳으로 나간다든지 이러한 빛의 변화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캐치하지 못한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눈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눈부심이 발생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시야라고 말씀드렸죠. 눈부심은 대부분 우리 중심 시야에서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중심 시야 바깥에 있는 어떤 광원에 의해서도 눈부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유리체의 혼탁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간을 더 어둡게 혹은 더 눈부시게 혹은 더 적응이 어렵게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각 능력을 고려한 빛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반조들을 조금 더 밝게 계획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밝은 조명을 공간에 설치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광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강한 대비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간접 조명이나 이런 방식들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빛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공간들, 예를 들면 싱크대라든지 작업대라든지 테이블 같은 곳에 작업면을 비춰줄 수 있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광기, 디머를 설치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조명 스위치가 온, 오프 단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또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빛은 각각의 다른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조광기의 사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빛을, 각각에 맞는 빛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령과 보는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공간의 조도라든지 수치적인 어떤 밝기나 환경뿐만이 아니라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시각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빛을 달리 해석하고 달리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빛과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가서 빛과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